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한선에서 독일의 재난관리 관련해서 강의 기회를 주셔서 이사장님하고 대표님,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요, 그 독일의 재난관리에 대해서 뭐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제가 독일의 전반적인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이런 것을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재난관리에 대해서 뭘 강의를 한다? 생각이 잘 안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 이제 듣겠지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독일보다. 그래서 야, 이걸 뭘 강의를 할까? 아니면 없는 거 거짓말 뭐 할 수도 없고 다들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자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 섰습니다. 예. 자, 설명 순서는요, 개요, 재난안전, 교통안전, 결혼시사점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재난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난이라는 게 단순히 그 자연재난뿐만이 아니라 인위적인 그 사회재난도 다 포함된다고 봐서 교통안전도 포함을 했습니다. 자, 개요 말씀드릴까요? 자, 독일이 굉장히 안전을 중시하는 나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첫째, 독일 국민성이 좀 여기서 독일 어떤 유전적인 그런 형질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직, 잘 안 나오네요? 예, 정직하고 신뢰, 원칙이 사유이기 때문에 이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 원칙과 실행하는 교리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뉴얼과 현실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매뉴얼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보면은요, 매뉴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매뉴얼 보면 사고 하나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맨날 나지 않습니까? 세월호, 옛날에 삼풍백화점, 그 다음에 뭔가요? 또 성수대교, 지금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이 제도 원칙과 실행이 같다는 얘기죠. 제도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안전, 질병, 작업 종사자의 소명의식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여기 신뢰받는 직업 순위를 보면요, 소방관이 1등입니다. 국대원, 간호사, 약사, 의사 순입니다. 예. 변호사, 검사가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소방관이다. 그 다음에 독일이 안전 중시 문화가 생성된 게 어떤 역사적 사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세 이후부터 길러와 제조업이 발달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해 가능성이 많아졌고 위험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안전을 굉장히 중시하게 됐다.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과 분단 이런 걸 겪으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안정성이 사회를 유지하는 중거들이 됐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요, 그 외에 합리성과 완벽성이 결합돼가지고 사회 재난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동그라미를 한번 보면요, 건축물과 구축물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중부 운하가 있는데 독일에 328km 정도 되는 긴 운하입니다. 이게 1939년, 지금부터 80년 전에 건설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사고 한 번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거가 그 중부 운하입니다. 자, 위에 이게 운하에 배가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밑에 강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고 운하하고 수위를 달래서 328km를 운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난공사고 어려운 공사죠. 도로라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겠지만 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수위를 유지해야 되죠. 이 정도로 난 공사를 지금부터 80년 전에 2차 대전 중에 설립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없다.
그리고요,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보면 이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1945년 2차 대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지은 집은 이전 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은 집은 새 집입니다. 자, 1945 지금부터 한 80년 되죠? 70년인가요? 70년 정도밖에 안 된 건 새 집이죠. 예. 그래서 대출,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이런 것에서 전부 다 차별성을 두고 있을 정도로 집을 튼튼하게 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 미래 안전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위기라는 건 뭐냐? 미래에 닥칠 무형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닥쳐 있는 것은 위험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아직 오지 않는, 현출되지 않은 미래의 사고 위험이다. 그래서 부품이나 재료처럼 확인하고 손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지적 특성과 경험에 의해서만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겠는데 X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가공의 피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미국 9.11 테러, 그 다음에 핵폭발, 대지진, 대홍수, 또 글로벌 경제위기 등등등. 그 다음에 전염병도 이제 광우병이 있죠. 메르스, 에볼라 등등. 지금 우리나라 그 대지병 때문에 상당히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런 재반 문제, X 이벤트에 대해서는 대비가 굉장히 철저하다. 그러나 거의 다 막아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2010년도 유럽 재정 위기, 이걸 전부 다 독일이 다 막아냈죠. 그 다음에 2013년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독일 대홍수 다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아주 레겐스부르크라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좀 유서 깊은 도시인데 거기에 그 돌다리입니다. 900년 됐습니다. 지금도 튼튼합니다. 예, 아까 운하 말씀드렸는데 운하도 이렇게 위로 운하가 지나가고 밑에 강이 지나가고, 예. 지금도 이 운하가 교통량의 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독일이 안정을 중시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위험 극복 해소 안전이 너무나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다 보니까 국정도 안전 운영, 또 경영도 보수적 경영. 그래서 차익 경영이 없습니다. 정부 재정도 흑자 내지는 균형 재정.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부진하고 저성장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입니다. 독일에서는요, 이 빚이라는 게 슈트라고 해서 단어가 죄라는 뜻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인 빚은 이렇게 죄고 나라 빚은 뭐냐? 대죄입니다. 대죄, 죽을 죄. 영혼의 구제를 못 받을 그런 큰 대죄다. 이렇게 예. 그래서 창업이나 벤처 투자, 증권시장 이런 게 좀 활성화가 좀 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안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재난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런 게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겠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재난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좀 이제 차별화가 되어 있다. 지자체는 1차적 재난, 주정부는 2차적,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정부는 국지 재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별화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기관별로 업무 기능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일은요, 재난 안전 매뉴얼, 이거를 거의 뭐 신성시할 정도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고 매뉴얼에 따라서 사고 처리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요, 지휘본부가 현장 책임자입니다. 컨트롤 타워.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터졌을 때 세월호 컨트롤 타워가 누구겠습니까? 선장입니다. 선장. 1차적으로 선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난구조 경찰청장. 예. 장관, 총리, 대통령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툭 하면 장관 물러나라 대통령 책임자라고 그러는데요. 독일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 하고 거기서 다 끝냅니다.
평소 매뉴얼에 따른 사전 대리가 굉장히 이제 철저한 거죠. 예, 거의 세뇌 수준으로 엄청난 교육을 합니다. 훈련, 그 다음에 피드백, 반복, 훈련, 피드백, 훈련, 피드백, 훈련, 피드백, 이겁니다. 또 제일 밑에 No even marked than master of disaster라고 해서 오직 훈련만이 재난 전문가를 만든다. 이런 교훈이 아주 굉장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은요, 국민 모두가 인명구조 요원입니다. 예, 특이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국민이 수령을 다 합니다. 응급조치 보육능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수령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학년 때까지 계속되고, 이때 심폐소생술, 인명구조훈련, 인명구조 자격증까지 땁니다. 초등학생들이. 예.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도요, 공교육, 이걸 교육과 과정에 편입을 해가지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지속을 합니다. 또 시민안전교육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고요. 또 운전면허 교습할 때, 그러니까 학원에서, 학교에서 운전면허 강습을 받을 때 심폐소생술, 이거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처 등 응급조치 교육도 4시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그 수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수재, 선박 침몰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이 안에서 다 스스로 끝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좀 벌면 해경이나 또는 해남 구조대 이런 전문적인 그런 구조 단체들이 와서 구조를 하게 되죠. 자, 재난 대비 상시 위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죄송합니다. 예, 전 국민이 교육 훈련을 합니다. 16세부터 65세까지 전 국민이 10시간 교육. 우리도 민방위 교육하지만 저도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대충 뒤에서 자고 끝나고 나면 박수 치고, 그리고 끝나면 잠이 퍼뜩 깨가지고 다들 예, 즐겁게 딱 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독일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10시간 제대로 받습니다. 이거는 미사일, 핵 공격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독일은요, 통일을 했습니다. 주적이 없어졌죠. 예. 미사일, 물론 러시아로부터 약간의 위협은 받지만 어떤 다른 미사일 위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핵미사일 요즘 어떻습니까? 휙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독일은 외부적인 안전 요인이 많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예. 각 가정에 마스크, 응급 구조 키트 등 다 구비합니다. 이거 시청 구청에서 다 나눠줍니다. 각 가정에. 초등학교 때요, 불지 긴급 소방대는 훈련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또 곳곳에 대피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경 100m 이내에 각자 대피할 시설을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방사능물질, 화재, 파편, 생화학 공격에 대피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5만 명 이상 지역이나 지역의 신규 건물은 모두 대피소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11일간 버틸 수 있는 식량, 환기장치, 화장실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도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 국민들이 스스로 확실하게 지킵니다. 집에 가보면요, 한쪽에 창고에 11일간 버틸 수 있는 양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갖다가 가끔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거죠. 옛날 것은 이제 빼고 새로 이제 바꾸고. 자, 그동안에 주요 대형 사고, 대형 사례를 한번 보면요. 1998년도 6월 달에 독일에서 아주 대형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101명 사망했고요. 88명 중상. 독일 건국 이후 최악의 인재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열차 바퀴에서 손상이 났죠. 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열차 사고입니다. 이 고속열차
그러니까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사고 나면 치명적이죠. 완전히 그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기기나 이런 걸 전면 점검하고 교체를 하고 철도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전국 철도 노선 구조물 분리기, 교량 이런 걸 전수조사해서 다 개선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식 제고를 하기 위해서 추모공원을 만들고 매년 추모식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자, 절대 잊지 말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사고가 난 그 지역에서요. 그리고 또 이 인재라는 건 독일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뭐 독일이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 안 하는 게 아니죠. 가끔 발생을 하는데 그러나 한 번 사고가 난 거는 두 번 다시 잘 안 납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니까요. 이 후속 열차 사고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한 10년 뒤에 다시 또 란트유켄이라는 열차 탈선 사고가 났습니다. 터널 진입하면서 양대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열차 기관사가 급정거를 했어요. 그래서 터널 안에서 이게 탈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135명 구조됐고요. 경상 가볍게 다친 사람은 19명, 사망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0월 달에 몬타바오에라는 지역에서 열차 화재 사고가 또 났습니다. 객차 2장이 전소가 됐는데 승객 510명. 저는 무사했습니다. 지금도 철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죠. 돈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연구 개발 활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18년도에 몬타바오라는 지역에서 났던 열차 사고 앞부분입니다. 저 뒤쪽에서 지금 불길이 치솟고 있죠. 이게 그 화재 난 그 객차 제일 끝에 부분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완전 전소가 됐는데 500명 승객들이 저는 무사했습니다. 경상도 없었습니다. 자, 선박사고도 가끔 나죠. 독일도. 2003년도에 하바리 코만도라는 해난 구조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바리 코만도, HK, 이 교통부 산하에다 했고요. 해양사고, 인명구출, 해양오염 방제 등 전담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1998년 그 이전에 화물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한 90톤 정도 유출됐고 이것 때문에 이 해난 구조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시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 HK 해난 구조대는 해양 사고 처리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구조대 대장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청의 국장급 정도 될까요? 국장. 국장이 완전한 그 정권을 다 가지고 다 휴입니다. 이때도 총리나 장관 책임은 없습니다. 세월호 7시간 때 대통령 뭐 했냐, 버리 올렸다, 무슨 구술했다, 이런저런 그 루머가 많이 떠돌고 그랬는데 독일은 그런 거 없습니다. 총리가 큰 책임은 모르지만 선박 자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관 물러나라, 대통령 물러나라, 탄핵 이런 이유로 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조대원은요, 특공대 수준입니다.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고 평소 실전 같은 훈련을 하고 있고요. 12년간 한 60건의 대응사고, 선박사고가 났는데 다 성공적으로 처리를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실제로 여객선 화재 사고가 크게 났죠. 제 책에서 제가 독일 펀세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덴마크 선적인데요. 가판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해상에서
폐만 해협이라는 데서 한밤중에 났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글로리아호 선박 화재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완전히 화염이 휩싸여 있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정도 전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236명이 전원이 구출됐습니다. 236명.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사고 처리 경과를. 밤 12시에 사고 발생이 났고요. 선장이 적시에 즉각 승객과 선원을 대피 소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 입고 다 바다로 다 뛰어내렸죠. 그리고 10분에 라디오 브레멘이라는 이게 이제 구조 방송입니다. 재난 신호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 10분 만에 해남 구조대가 구조 작전 지휘권 책임 전반을 인수해가지고 작전 개시를 돌입을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총 20분 만에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럼 출동은 어디서 하냐? 다 해안가에 이런 해남 구조대가 있으니까 바로 간 거죠. 바로. 그러니까 선장은 즉시에 대피 명령을 내렸고, 물론 이제 바다에서 몇 시간씩 둥둥 떠 있으면 뭐 사고도 나고 하겠죠. 그러나 금방 가서 다 구조를 했습니다. 여기 그 해남 구조대 대장이 지휘권을 보면요, 좀 재미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구조대장하고 한 2시간 정도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해남 구조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이것밖에 없어요. 전문 인력 40명, 그 다음에 경비행기 2대, 이게 다입니다. 예, 구조 장비 다입니다. 이게 2개가. 경비행기는 계속 그 해안 위에 떠돌아다니면서 사고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거 이제 감시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장비가 없는데 전부 다 남의 장비입니다. 남의. 자, 다른 부서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을 합니다. 경찰 인력, 소방대원, 경찰 소방서 소속 헬리콥터, 인명구조협회 인명구조선, 예인선, 의료진, 전부 다 이 국장급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이 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장차관이 진리한데 국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야 경찰서 와라, 소방서 와라, 너 다 와라 되겠습니까? 독일은 됩니다. 예. 법치 앞에는 뭐 장관이고 총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라오면 다 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평소 훈련인 것이죠. 평소 훈련. 자, 이 그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 배가요,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이건 독일입니다. 이거는 덴마크. 이게 스웨덴이고요. 독일과 덴마크 공해상에서 밤 12시에, 예, 우리 세월호보다 훨씬 앞쪽권이죠. 세월호는 낮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충분히 됐었죠. 기울기까지, 배가 기울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그런 게 안 됐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지체가 됐으면 다 인명 손실을 볼 뻔했죠. 또 그 외에 또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대홍수. 2002년도에 엘비강에서 100년 만에 대홍수가 왔습니다. 체코에서 발원하는데, 엘비강이라는 게 체코에서 발원을 해서 부동독을 거쳐서 부서독을 거쳐서 북해로 흘러가는 그런 강입니다. 사망 21명, 이재명 4만 명, 뭐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100년 만에 온 대홍수 치고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외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독일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 잘못됐다는 거죠. 사망이 21명씩이나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또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때는요, 2002년도면 통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된 해입니다. 예. 통일 후속 조치하느라고 정신없었으면서도 그 와중에 나름대로 다 제방 쌓고 뭐하고 도로 가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00년 만에 온 대홍수다 보니까 말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10년 만에 2013년도에 엘베 도나강의 독일 역사상 최악의 대홍수가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 2002년도에 발생했던 그 대홍수와는 비교가 안 되죠. 엘베, 도나우, 볼타, 이게 이제 체코에 있는 강입니다. X 이벤트성 대재앙이라고 그러죠. 독일 남부, 동부, 중부 유럽,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완전히 동부권이 다 물바다가 됐습니다. 독일 파사우는 강수량이 13m로 1501년보다 더 높은 수위. 제가 책에서요 500년 만에 대홍수라고 했었는데 500년 만이 아닙니다. 독일 역사상 최악이에요. 독일과 체코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독일 건국 이후 처음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장벽 무너졌을 때도요, 그 다음에 통일했을 때도, 이럴 때도 국가 비상사태 없었어요. 그만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홍수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재난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 인력 투입이 천주에만 소방대 7만 5천 명, 군병력 2만 명, 댐 강화, 보호벽 구축 등등등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예, 자원봉사자도 활약을 대단히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이요, 큰 거대 댐을 갖다가 세계를 폭발했습니다. 예, 어떤 그 군 병력도 아니고 어떤 국가기관도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했는데 재산 피해 10조, 사망 8명 이 정도 났습니다. 자, 그 당시에 대홍수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데겐도르프라는 그 도시 주변의 고속도로입니다. 이거 역시 고속도로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배가 침몰한 배의 꼭대기만 보입니다. 이 정도로 이 주택가가 상당히 언덕에 있는 주택인데 다 물에 잠겼습니다. 언덕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거는 저 남부의 파사우라는 지역에 아주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다 잠겼습니다. 예, 그 같은 도시인데 거기 다 잠겼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건 수위입니다. 수위인데, 자, 1954년도 여기까지 물이 찼고, 1595년도 여기까지, 1502년도 여기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훌쩍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물이 찬 겁니다. 독일 역사상 최악의 대홍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8명, 인명피해가 8명이면 적은 거죠. 이번에 우리 남부에서 태풍으로 해서 12명인가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독일은 이때 이 엄청난 사고에서 8명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 독일의 강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라인강입니다. 라인강, 요거는 엘베강, 요거는 도나우강이죠. 자, 이 엘베강이 체코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도 거쳐서 서도 거쳐서 북해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가 하류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뭘로 퍼내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미리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또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독일은 범국가적으로 국가 위기 관리 훈련합니다. 예, 국가기관 상당수가 다 참여를 하는데, 이 루킥스라고 그러는데, 훈련 주체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여기다가 공항, 재난구조기관, 전력회사 등등인데 뭔가 안전과 관련 있는 기관들이 다 참여합니다. 이제 쭉 2004년, 2005년, 7, 11년 이렇게 쭉 훈련을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마다 주제가 조금씩 바뀝니다. 어떨 때는 기상 악화를 주제로 해서 하고 또 테러피스, 또 월드컵 대비, 전염병 발병, 또 화학 방사선 등등 이렇게 해서 매 경연주로 주제를 바꿔서 훈련을 하는데요. 훈련을 하고 나서 훈련 결과까지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걸 훈련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훈련하는죠? 11개 연방 부서, 7개 조, 50개 기관, 3,000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시나리오를 보면요. 유행성 전염병이 발병했다. 2차에 걸쳐서 발병했다. 그래서 국민의 33%가 감염이 됐다. 10만 명이 사망했다. 40만 명이 입원했다. 그리고 노동력 손실이 50%다. 교통통신이 마비가 됐다. 이 전제를 두고 훈련합니다. 전국이. 그래서 1차 유행성 전염병은 뭐 이렇게 해서 터졌다. 2차는 이렇게 해서 터졌다. 이걸 시나리오 가지고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 결과를 이렇게 도출된 문제집을 가지고 또 개선 방안을 또 개선돼서 그 다음에 훈련을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요. 정책 결정 대응 조치 시 심리적 영향을 고려해라. 처음에는 이 훈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트라우마 같은 걸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러다가 트라우마, 이런 정신적 이런 것도 중요하다. 예. 재산 심리 상태, 스트레스 극복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훈련 저거를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교통 안전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독일은 질서를 잘 지키니까 교통도 잘 지킨다. 예, 맞습니다. 교통 규범, 준법 정신이 거의 완벽하죠. 신호등에서 신호등에서 빨간불에서 지나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충 가끔 보는데 그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 적색 신호등과 관련해서요, 독일과 프랑스인 간의 차이를 가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파란불에서는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건너가는 불. 파란불은 건너가는 불. 빨간불은 뭐냐? 독일에서는 절대 건너가서는 안 되는 불. 프랑스에서는 적당히 알아서 건너가는 불.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횡단보도 하얀 정지선이라는 거를 이제 독일에서 잘 지키고 있는데, 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파란 신호등이죠. 저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파란 신호등 있죠. 그런데 이 정지선이 이게 정지선입니다. 이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저 아침 뒤에 가서 신호등인데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기사가 이 쭉 가가지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하얀 정지선 넘어가서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가지 않죠. 파란 신호등과 하얀 정지선, 여기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저쪽이 여기, 저 뒤에 여기 크게 공중에 이게 신호등이 걸려 있는데 이걸 보고 그냥 차량들이 지나갑니다. 대충. 예.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 34개국 승용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물론 이게 좀 통계가 조금 됐습니다만 독일이 1위, 98%가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한국이 28입니다. 거의 뭐 꼴찌나 마찬가지죠. 그리고요, 여기 공회전, 우리나라 보면은 아무 데서나 공회전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파트에서도 택배 차량 보면요, 택배 차량 와가지고 그냥 시동 켠 채로 물건 다 내리고, 그리고 다 가정집에 들여다 주고, 그리고 그냥 갑니다. 시동 켠 채. 제가 제 아파트에서는 제가 크게 출세는 못하지만 이거 하나 막아보겠다 해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하고 해가지고 저희 아파트만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네, 모든 차량이 그래요. 승용차든 맨을 내뿜는 경유차든 간에. 근데 경찰도 별로 단속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독일에서는요, 이 시동 켜놓고 있으면 가던 차량이 멈춰서서 나오래요. 가던 차량이. 그 시동 켜놓고 있으면 특히 시동 켜놓고 운전수 없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는 건요, 그건 큰 범죄입니다. 독일에서 벌금 엄청 봅니다. 여기 그리고 철도 건너고 철도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횡단보도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차량들을 기다리는데 독일에서는 이 차량들 다시 좀 다 겁니다. 철도 건너고 앞에서. 근데 규정상으로는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차량까지는 시동 켜도 괜찮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다 끕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철저하죠. 그리고 장시간 운행 시간을 한도를 굉장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끔 보면요, 화물차, 대형 버스들 사고 많이 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음주운전 아니면 무리한 장기 운행 이런 거가 있는데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그걸 못합니다. 9인용 이상 승합차나 버스, 화물차 이런 거는 4시간 30분 운전하면 무조건 시도록 되어 있어요. 하루 9시간 이상 운전 금지. 또 1주간 최대 운전 시간 얼마 이렇게. 예. 운행 기록계라고 해서 차에 아예 그 부착을 해서 이 과로 졸음 운전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2014년도에 10월달에 모 언론사 주관 독일 히든 챔피언 탐방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정 중에 저녁 먹고 오케스트라 보는 그런 그 스케줄이 있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오케스트라 장소까지 국립극장까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버스로 이렇게 운행을 했었는데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 운전사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밥 먹고 나서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왜 그러냐? 오늘 운행시간 한도를 다 썼다. 그래서 못 가겠다. 아니 10분밖에 안 되는데 좀 봐주라. 우리나라 사람들 그 특이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뭐 빡빡하다 뭐 어째서 독일에서는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23명이 6대인가 8대 택시 나눠 타고 갔습니다. 우리나라요? 그냥 대충 봐주죠. 그러다 사고 나는가?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들, 화물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교통 질서를 서로 잘 지키니까 앞으로도 남도 잘 지킬 거라는 게 이게 또 묻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이 없어요. 교통경찰이. 왜냐? 다 잘 지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 관리 인력 비용 이거 아주 최소화하는 거죠. 사회적 비용 절감하고 신뢰와 선순환 이런 아주 그 효과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운전면허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요 초등학생 모든 초등학생 자전거 면허를 탔답니다. 자전거 면허. 초등 1학년 때 운행기술, 보행자주의, 안전거리 확보 등등등 다 됩니다. 아울러서 인성교육까지 하죠. 타인 배려하는 거, 지속성 개발 이런 거.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자전거 타는 법을 실습을 합니다. 예, 경찰들이 와서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 면허 시험을 봅니다. 자전거 면허 시험장을 가보면요 아주 좀 장난감처럼 생겼어요. 좀 작아요.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보다 좀 작은데 아주 다 갖춰 있습니다. 신호등 빨간 거 뭐 다 그다음에 차단벽 등등 S자까지 다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 시험 축소판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애들이 제대로 배웁니다. 또 여기서 이제 합격 불합격을 이제 그 판정을 해서 주는데 애들 합격한 애들 막 펄펄 뛰고 좋아하고요. 여기서 떨어진 애들 막 징징 울고 난리 납니다. 그럼 부모들이 아이고 괜찮다고 다음에 보면 된다 이렇게 막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교통 질서를 확실하게 배웁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실제로 얘들이 그 자전거 타면서 계속 수신호를 제대로 해요. 교통신호, 수신호를. 예, 질서 잘 지키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 전용 인프라가 잘 되고 신호등 완비 잘 되고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 같이
같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 예. 자전거 전용도로만 해도 7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 예. 이 자전거가 또 교통난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요, 운전면허 시험이 대학 입학 시험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우리나라 서울대 가는 것보다 운전면허 시험 따기가 더 어렵다. 잘 안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운전 교습 시간을 엄수합니다. 우리는 학원에서 대충 하죠. 학원비만 받고. 그리고 합격 시켜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학원에서. 그래서 또 학원하고 교습, 시험장하고 또 뭐 사바도 가끔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 그 독일에서는 그건 없습니다. 이론 강의 시간 30시간인데요. 버스는 44시간. 시수 30시간 중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치료, 이거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실습도 12시간입니다. 지방도로, 고속도로, 이거 4시간 다 채워야 됩니다. 고속도로. 야간주행도 해야 되고요. 버스는 90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 교수비가 300만 원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얼마쯤 되나요? 우리나라? 그런데요, 독일서도 300만 원이면 커요. 독일도. 그래서 교습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습비 보험. 이거 뭐냐면 부모들이 애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이걸 줍니다. 예, 운전 학원 교습비 보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이요. 요행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예, 우리는 그냥 찍기만 잘하고 또 필답식 문제집 몇 번 이렇게 막 달달달 읽고 하면은 대충 90점 이상 나오는데요. 독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정답이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뭐 제각각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다 맞춰야 됩니다. 답이 세 개인 문제 중에서 이거 틀리면 감점 3점. 예. 1회 불합격이면 다음 시험까지 한 달 이상인데요. 아마 6개월 1년 걸립니다. 독일도 밀리기 때문에 1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2번 불합격하면 교습소 등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다시 냅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째 불합격하면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심리 테스트를 받습니다. 자, 어때요? 서울대 합격하는 거하고 운전시험 합격하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려울까요? 서울대 떨어졌다고 해서 정신감정 안 받죠? 조국이는 2시간 만에 뭐 합격. 아, 예, 훌륭합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요, 이거야말로 역시 또 고난의 행군입니다. 시험관과 응시자 간의 1대1 시험을 돕니다. 이게 뭐냐? 시험 차량에 제가 운전대에 앉고요. 옆에 선생이 앉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이 앉습니다. 예. 그 타자마자 이거 완전 독재를 합니다. 수험관이. 힘을 때려요. 수험관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서라. 그 다음에 회전해라, 뭐 해라.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학원에서만 따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운행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호 준수 제대로 하고 있나, 추월, 규칙 잘 지키고 있나, 끼어들기, 고개 좌우 돌리기, 주차, 하차 다 봅니다. 제 친구가요, 독일에서 운전면허 시험 치면서 실기시험에서 떨어졌는데 자기는 다 붙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불합격. 제가 왜 불합격입니까? 당신 내리면서 좌우 안 맞잖아. 좌우를 안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좌우 1 봐야 되는데. 그리고 현장에서 수험관이 불합격, 합격 판정해가지고 합격하면 합격을 바로 거기서 줍니다. 물론 이제 합격증이라는 게 다 유세가 되고 거기다 자기 자필만 수험관, 시험관 자필만 딱 써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비치를 하고 가르치고 다니죠.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시적 면허증입니다.
2년간 무사고를 해야 그 다음부터 영구 면허가 됩니다. 예. 버스 여권은 훨씬 가깝죠. 버스 운전사가 버스 타고서 음주운전했다? 그 면허 취득이 안 됩니다. 버스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사는 사람은 직업을 바꿔야 돼요. 운전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예. 그 다음에 강력범죄 전력자. 운전 역시 불가능하죠. 예. 자, 독일에서요, 운전면허 시험은 그냥 기술시험이 아닙니다. 인성시험입니다. 인성. 이건 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독일에서는. 타인의 안전생명이 더 중요하다. 내 운전면허보다 사회질서 준수가 중요하다. 단순하고 기술적 공학적 시험이 아니다.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게 민생 명분으로 이렇게 쉽게 할 게 아니다. 자, 우리나라 MB정부 때 말이죠. 민생을 좀 편하게 한다는 게 명목으로다가 운전면허 시험을 굉장히 쉽게 다 풀어버렸죠. 시간을 갖다 60시간, 13시간을 조지고 S자다, T자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민생 명분, 이 민생 명분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수준들이 저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자,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모세의 기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러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3차선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응급차가 지나가고 있고요. 차량에서 다 이렇게 비켜주고 있죠. 1차선 차량하고 2차선 차량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응급차가 됐든 경찰차가 됐든 소방차가 됐든 다 이렇게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예, 저도 처음에 몰랐다가 상당히 당황을 하고 그랬었는데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뒤에서 경찰차가 삐용삐용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들리죠. 들리니까 1차선 차량은 난 왼쪽으로 비켜야 됩니다. 또 2차선 차량은 난 오른쪽으로 비켜야 됩니다. 다 알고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비켜주는데, 그러나 경찰차가 없고 소방차 아무것도 없고 신호가 없는 어떤 시그널이 없는 장소에서는 어떻게 하나? 독일도 막힙니다. 교통이 막힐 때가 있죠. 그럼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동적으로 갈라집니다. 1차선, 2차선 사이로. 막혔다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터줍니다. 이 사이를 응급차, 소방차 이런 차들이 다 지나가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건 이쪽으로 오는 길인데요. 화물차들이 안쪽으로 1차선으로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죠. 화물차들 절대 규칙 위반 안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띄워봐주죠. Für die Wetter im Kreis Nordheim wird es nach Unfällen regelmäßig eng auf der Autobahn. Wie hier in unserem Video von Kreisbahnmeister Ralf Kühle gibt es regelmäßig Probleme mit der Rettungsgasse. In diesem Fall ist die Autobahn zwischen Nordheim Nord und Lichte zwei 경찰이 가면서 지금 이제 점검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이거 화물차가 옆에 있기 때문에 비키가 좁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sondern insbesondere Großfahrzeuge haben Probleme, schnell zum Unfallort zu kommen. Dabei ist das Bilden einer Rettungsgasse sehr einfach bei zweispurigen Spuren.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반복 훈련인 것이죠. 이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독일 사람들은 저렇게 잘 지키는 것이냐? 의외로 요령이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자, 2차선 도로가 있고요. 3차선 도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양쪽을 비켜주면 된다. 이 규정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넓은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딱 1차선 차량만 이렇게 비워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고속도로 같은 데서 갓길을 놔도 굳이
1, 2차선으로 이렇게 차량을 비켜줘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있습니다. 3, 4차선 정도 되면 갓길도 있죠. 갓길하고 1, 2차선하고 두 개 노선을 씁니다. 응급차량들이.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조그만 도로에서는 갓길이 없으니까 어차피 1, 2차 사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타이어 서승화 부회장이라는 분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갑자기 산에서 등산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골프 운동하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앰뷸런스 호출을 해서 10분 만에 현장을 도착했고요. 병원 이송 초과 10분 동안에 차에서 응급조치 거의 다 끝냈습니다. 병원에서 본격 치료 후 10일 만에 소생을 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독일을 이야기하다는 책에 나옵니다. 독일에서 앰뷸런스가 교통사고 접수 후 현장 출동까지 평균 7분 걸립니다. 평균 7분. 이 7분 동안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앰뷸런스 차 안에서 아주 급한 응급조치는 다 끝내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결론하고 이제 시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자, 결론을 보면 독일의 안전 시스템 키워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식, 안전 의식이죠. 그 다음에 사전 준비, 그 다음에 현장 중심, 반복 훈련 이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뭐를 답이 있을까요? 물론 이걸 한자로 했으니까 초등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글로 바꿔놓으면 이 뭐를 단어 없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단어들이죠. 예,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서 철학적인 심오한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독일은 보통 사회, 이런 보편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좀 특별한 사회죠. 자, 우리나라 보면요, 완전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특별조치법, 특별위원회, 특별대책, 특별감찰, 특별검사제도. 특별히 아니면은 약반에 안 먹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보통 그냥 특별 안 붙이면 어디 가서 발을 못 붙이죠. 독일은요, 특별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별이라는 단어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 어디서 쓰냐? 백화점에서 특별 할인 세일. 이때 특별. 그때는 특별한, 아무리 주제거려봐도 법이나 뭐에, 제도에, 규칙에 특별 단어는 없습니다. 그만큼 보통이라는 단어도 파워를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요, 사실 제가 이제 두 번째 책 집필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재난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독일은 재난 관리에서 보셨다시피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이 정말 철저합니다. 투철합니다. 국가가 뭡니까? 국가. 내가 살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국가 없으면 나도 없다. 뭐 이런 저희가 되겠죠. 국가 보건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 보건력이 뭔지는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그 위기를 탈출하고 복원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먼저 표를 먼저 좀 보실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세계 주요국의 보건력 순위 139개 국가 중에서 이게 된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를 몇 년 전에 했는데요. 1위부터 10일, 15일까지 이 조그만 나라, 싱가포르, 캐나다, 스웨덴, 인구 100만, 뭐 이런 정도, 아니 100만, 500만 내지 1000만 정도 되는 조그만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10주가 독일인데 좀 강대국 중에서 독일이 1위입니다. 한국이 40위. 자, 한국이 40위, 비교적 높은 편이죠. 국가위기 관리 능력 하는 것 치고는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다. 1997년 IMF 때
그때 IMF 맞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기업을 뭡니까 은행하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 엄청난 시련을 겪고 구조조정하고 다시 해서 살려놓은 결과 41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요, 베네수엘라가 139개 국가 중에서 139등입니다. 이 나라 부분력 없는 거죠. 왜냐? 정치인들이 다 털어먹었습니다. 다 포퓰리즘을 해서. 베네수엘라는 세계 자원 석유 최대 보유국입니다. 그러나 그 채굴을 못할 정도로 취약하죠. 국민들은 헐벗고. 중남미의 그 콜롬비아, 에콰도르, 거기도 별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로 많이 도망을 갑니다. 에콰도르에서. 독일 보면 국내에는 통일을 했고 냉전 극복했고 2008-9년도 글로벌 경제까지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이때 전 세계가 다 휘청을 했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 서구 다 그랬는데 독일만 껐다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광우병, 우리나라 광우병 때 상당히 참 곤혹을 치렀죠. 예. 대통령이 저 부악산 가가지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랬다 그러는데 독일에서도 광우병 좀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광우병이 있다 보니까 소고기 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 3일 있다가 정부에서 광우병 그건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다 수그러졌습니다. 왜냐? 정부에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믿는 거죠. 그만큼 정부가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어떤 신뢰, 어떤 학습 효과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글로벌 지금 이제 세계가 다 글로벌화되어 있으니까요. 글로벌 위험 관리 능력을 보면 50개 국가 중에서 독일이 미, 영, 스웨덴 당에 4위입니다. 한국이 17위. 어떤 불법 자금 확산 방지,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금지 등 이런 관리하는 그 능력 수준이 독일도 상당히 이제 앞서 있다. 그 다음에 독일은요, 미래를 위한 준비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굉장히 앞을 내다보고 가는 그런 나라죠. 독일 전역이 연구개발 단지화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세상에 없는 일, 세상에 없는 것을 발명하고 발견하고 하는 데 주력합니다. 모방하고 하는 건 별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세계 최초 최고 메이드 인 저머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모방이 어렵다. 몇 가지 예를 보면요. 연정, 독일하고 서구 몇 개 나라 하고 있죠. 연동형 필리겐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획하겠다 해서 시끄러운데.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독일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연구소가 독일에서 30년 전에 이미 설립이 돼가지고 계속 조용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이 인공지능연구소에서 2011년도에 산업혁명을 태동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WEF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회장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글와글 끓기 시작했는데 독일에서는 조용히 훨씬 그 이전부터 조용히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서머타임 제도, 이것도 독일에서 처음 듀얼 시스템, 학습평형, 마이스터 제도, 그 다음에 근로시간 계좌 제도. 이건 뭐냐면은 마이너스 통장하고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일이 많아가지고 초과 근무하면은 초과 근무하는 만큼 내가 저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일 떨어졌을 때 그걸 다시 끄집어내 쓸 수 있는 그런 마이너스 통장 같은 그런 제도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사 공동 결정 제도, 아까 봤던 이 긴급 차량 대피 시스템, 독일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몇 번 모방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 아까 차량 비켜주는 것도 몇 개국에서 이거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신뢰의 정치 리더십,
포퓰리즘이 없고 갈등 최소화하고 이런 데서 생긴 에너지를 가지고 자원을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여력을 극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주요국의 국가 미래 준비 지수 순위를 보면 56개국 중에서 독일이 9위, 역시 강대국 중에서 1위입니다. 한국이 20위. 역시 여기서 베네수엘라는 56개국 중에서 56등입니다. 이 나라는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미래가 없는 거죠. 전 시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프트 파워, 이 소프트 합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전 문제라는 것은 안전만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교육과 환경, 노사 이런 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건 다 안 좋은데 안전만 잘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하드파워는 이미 선진국 대리죠. GDP 높고 수출고 6위, G20 국가고 그다음에 30, 50 클럽에 가입돼 있고 그러나 재난 안전관리 수준은 아직 멀었습니다. 안전관리 능력을 확충시키려면 소프트파워 확충이 이제 불가피하고요. 먼저 본격 중진이 전제 조건이 되겠다. 자, 신뢰나 정직, 준법, 청렴, 공정, 균형 이런 거를 많이 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소프트 파워의 압축, 고속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압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제도나 압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소프트 파워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이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독일이 1인당 국민소득 증가 추이인데요. 1979년도 1만 불 당시에 달성을 했는데 이때 이미 독일은 선진국이었습니다. 예, 선진국이었고요. 한국을 한번 보실까요? 한국은 1994년도에 1만 불 달성됐을 때 그 해에 성수대교가 터졌습니다. 다음 해에 삼풍백화점 터졌고요. 97년도 IMF가 잡고 다음에 2014년도 세월호 터졌죠. 2018년도 작년도 이제 3만 불에 도달했다고 그러는데 자 3만 불 도달했지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드 파워 면에서는 경제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소프트 파워는 좀 어렵겠다. 이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죠. 자, 국력과 달리 국력은 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지름길이 있어도 비약이나 생각은 없는 것이죠. 한국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경제적으로 초래하는 것은 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이나 문화적 유산을 보여주는 건 어려울 것이다. 이게 하버드대 폴 케네디 석좌 교수가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선진국이 뭔지 그 저희가 지금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소프트 파워까지 같이 갖춘 걸 선진국이라고 본다면 참 어렵다. 우리가 건국에서 산업화 거쳐서 민주화까지는 왔죠.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나 이거는 이미 가시적이고 이미 있는 길을 온 겁니다. 목표가 구체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기존 문제풀이에 불과했던 거죠. 모방이 가능했고 달성이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달성해야 되는 선준화 이건 정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민주화의 선준화 이것은 보이질 않는 것이죠. 목표가 뭔지 모릅니다. 뭐가 목표겠습니까? 잘 사는 거? 지도에 없는 길을 갔다. 설례가 없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발명을 해가면서 참여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후진국에서 중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 가는 어떤 그 과정의 난이도를 좀 재미있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연주가가 음악가가 예술가로 가는 그 과정을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난이도를 5로 본다면 그러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난이도는 얼마일까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런 강연을 하면서 얼마일까 했더니 50, 500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최진석 교수님 얘기로는 5만이라는 겁니다. 5만.
한국에서 중기부 5의 노력을 기울여서 된다면 그 다음에는 5만이라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게 뭐 계량화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문제다. 예. 매뉴얼 아무리 잘 닦아놓으면 뭐합니까? 세월호 매뉴얼 없어서 터진 게 아니죠. 다 매뉴얼 있었습니다. 예. 매뉴얼 보면 사고 절대 안 나요. 안 지킨 거죠. 매뉴얼 따로 현장 따로 제각각에 놀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해양경찰청 없어서 세월호 그렇게 많이 죽은 거 아니죠? 뭐 조직 바꿔서 뭐 해결될 게 아닙니다. 해양경찰청에서 국민안전청 뭐 어쩌고저쩌고 해경을 바꿨죠. 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안전부도 안전시설, 안전처, 또 안전 뭐 어쩌고 왔다 갔다 일이 붙였다 저리 붙였다 막 그러는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니죠. 조직 하나 더 늘리고 사람 하나 더 늘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리더십 이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올리죠. 실천이 필요한 거고요. 요즘에 사람이 먼저 많이 써먹었던 그건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먼저 이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죠. 독일에서는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도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책임과 의무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문제다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얻을 건 다 얻고 다른 것만 달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과 비례해서 책임과 의무도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제도를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뭐 학종이 어쩌고저쩌고 수능과 정시가 어쩌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딸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교육제도 자체를 완전히 고쳐서 어떤 인성과 창의와 실용 위주로 가지 않고서는 여전히 앞으로 서울대는 존재할 것이고 또 입시 문제에 복잡하고 그래서 또 이 조국 같은 사태는 계속 터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뭐 요약을 한다면 정말 기본이 중요하다. 뭐 그거밖에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